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 한국 언론은 13.9% 인상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부담이 늘었다, 협상이 어렵다, 갈등이 심했다는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3년 뒤인 2024년 8.3% 인상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언론은 이번엔 조기 타결을 칭찬했습니다. 투명해졌다, 예측 가능해졌다,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13.9가 더 클까요? 8.3이 더 클까요? 놀랍게도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준 금액이 달랐고 계산 방식이 달랐으며 무엇보다 헤드라인이 보여주는 숫자의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영국인 저널리스트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온 데이터 저널리스트 올리버 앤드루스입니다. 국제협정과 숫자의 해석을 주로 다루며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을 고집해 왔습니다. 자극적인 결론보다 공개 자료와 절차를 우선하는 편이어서 종종 답이 느리다고 말들을 하더군요. 이번 여정의 목적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둘러싼 보도와 실제 합의 구조의 간극을 제 눈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저는 과장된 평가보다 확인 가능한 근거를 신뢰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숫자만으로는 맥락이 보이지 않기에 절차와 태도도 함께 기록하려 합니다. 노트북과 메모장, 그리고 출처가 적힌 얇은 카드 묶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빠른 판단 대신 정확한 기준을 먼저 세우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때로는 길을 돌아가게 하지만 길을 잃게 하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로비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공항 로비의 바닥은 광택제가 새로 발린 듯 반들거렸고 제 발자국이 지나간 자리마다 희미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대리석 표면에 반사되어 눈부심과 차가움이 동시에 느껴지더군요. 바코드 스캐너가 짧게 울릴 때마다 기계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안내방송은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 흘렸고 그 낮은 울림이 귓속 깊이 스며들어 묵직하게 남았습니다. 줄을 서는 사람들의 간격은 일정했고 손짓은 크지 않았지만 동선이 매끄럽게 흘러갔습니다. 누군가의 캐리어 바퀴가 대리석을 스치는 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해외에서 읽었던 기사의 날 선 단어들을 떠올렸습니다. 긴장과 대립, 요구와 양보, 그런 단어들이 공항의 잔잔한 질서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제 손은 자연스럽게 가방 안쪽 주머니로 들어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첫 줄에 확인할 항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와 날짜, 범위와 기준, 그리고 누가 무엇을 어떤 근거로 말했는지의 출처를 나란히 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누르는 감촉이 제 다짐을 더 단단하게 만들더군요. 저는 과장된 결론보다 과정의 기록을 택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제 호흡이 일정해지자 심장의 박동도 조금 느긋해졌습니다. 수화물 벨트의 검은 띠가 천천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다음 장면이 부드럽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공항 입구의 자동문이 열리며 바깥의 공기가 차갑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는 제 뺨을 스치며 긴장을 한 겹 벗겨냈습니다. 저는 택시 승강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밑에 노란 선이 정확하게 구획을 나누고 있었고 그 선을 따라 걷는 동안 제 생각도 정렬되는 듯 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은 평온했고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택시에 오르자 기사님의 말투는 서두르지 않는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약속 시간을 지키려면 지금 이 길을 타야 한다고 조용히 말했더군요. 그 말 한마디가 체면보다 약속을 먼저 세우는 습관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펼쳐진 가을빛은 차분했고 신호등의 박자도 대체로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 두 번째 페이지를 펼쳐 여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보도의 톤, 합의문에 적힌 문구, 정부 브리핑의 맥락, 그리고 국제비교 지표의 사용법을 각각 분리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단어가 서로를 자극해 확대되는 일을 막으려면 정의부터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안의 조급함이 언어를 앞지르지 않도록 호흡을 고르게 했습니다. 차가 신호에 맞춰 멈출 때마다 안전벨트의 버클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이 잦아드는 순간 저는 자료의 숲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도로 양옆의 가로수는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날려 차창에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는 짧고 가벼웠지만 제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기사님은 라디오 볼륨을 낮춘 채 운전에만 집중하셨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생각을 정돈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 도서관까지는 약 30분 거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제가 찾아야 할 문서의 목록을 머릿속으로 되짚었습니다. 11차 특별협정의 인상폭과 기간, 12차 협상의 골자와 연동 방식, 그리고 분담 항목의 정확한 범주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각 항목이 어떤 문서에 담겨 있는지, 어떤 출처를 우선해야 하는지를 메모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손끝에서 펜이 미끄러질 때마다 문장이 조금씩 명료해졌습니다. 차창 밖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제 시선은 메모장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신호등에서 차가 다시 멈췄고 저는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국회 도서관의 외관은 웅장했지만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회색 돌로 쌓아올린 벽면은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었고 입구의 계단은 많은 사람이 오르내린 탓에 가운데가 살짝 닳아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오르며 발밑에 돌 질감을 느꼈습니다. 출입구를 지나 로비에 들어서자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래된 책등과 최근 보고서가 뒤섞인 향이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조명은 따뜻한 노란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친절하게 자료 검색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검색 단말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특별협정과 방위비 분담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목록이 떠오르자 제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하고 서가 번호를 메모한 뒤 천천히 자료실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서가 사이의 통로는 좁았고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어 공간이 더 밀폐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번호를 따라 걸으며 해당 자료를 찾았습니다. 표지의 질감은 각기 달랐고 페이지를 넘길 때 손끝에서 은은한 마찰음이 났습니다. 분담의 범주를 뜻하는 단어들은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어떤 문서는 노동비용을 먼저 두었고 다른 문서는 물자 지원을 앞세우더군요. 저는 색깔 메모지를 붙이며 용어와 범위를 정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둔 병력 규모에 대한 문장들이 여러 문서에서 반복되어 맥락이 어떤 무게를 갖는지 감이 잡혔습니다. 연도와 기준의 차이가 강조의 방향을 바꾼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찾는 것은 단정이 아니라 기준의 좌표임을 다시 새겼습니다. 책상에 팔을 올리니 나무결이 미세하게 올라와 손바닥을 간지렸습니다. 그 촉감이 산만한 생각을 한 줄로 모아주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는 5권이 넘었고 각 문서의 발행 연도와 출처가 달랐습니다. 저는 가장 공신력 있는 출처를 우선하기로 하고 정부 발표와 국제통신사 보도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2021년 3월에 발표된 11차 특별협정의 내용을 확인하니 인상폭이 13.9%이고 합의 기간이 6년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존 분담금은 약 1조 389억 원 수준이었고 주한미군 병력은 약 28,500명으로 여러 문서에서 일관되게 언급되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노트에 옮겨 적으며 출처와 날짜를 함께 표기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제 손을 거쳐 정리되자 혼란스러웠던 맥락이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분담 항목의 정확한 범주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저는 미국 국무부와 주한미군 공개 자료를 교차 확인하며 노동비용, 물자 지원, 시설 건설이라는 3가지 범주를 확인했습니다. 이 구조가 명확해지자 이후 해석의 틀이 정돈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습니다. 햇빛이 유리를 통과해 책상 위에 네모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손으로 가리며 다시 자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용어의 혼선을 가라앉히자 구조가 서서히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분담 항목이 노동과 물자와 건설의 3갈래로 묶이는 틀을 확인했습니다. 서로 다른 번역을 하나의 표 안에서 교차 배치하니 논점의 위치가 바뀌지 않더군요. 저는 이 표의 범위와 시점을 별도 열로 구분해 중첩을 줄였습니다. 각 문서의 출처와 날짜를 코드처럼 붙여 추적이 쉬워졌습니다. 기준을 적는 순간마다 제 마음의 속도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느려진 호흡이 오히려 판단을 또렷하게 만들었네요. 종종 걸음을 멈추듯 정의를 다시 쓰는 일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노트 가장자리의 굵은 밑줄은 다음 단계의 질문을 손짓하듯 진하게 남았습니다.
이 밑줄을 따라 저는 과거 합의의 뼈대를 비교하려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서가에서 꺼낸 자료와 온라인 브리핑을 나란히 놓고 2021년의 문장을 더듬었습니다. 그해에 발표된 인상폭이 한 줄로 요약된 기사를 다시 읽고 근거의 문장을 찾았습니다. 숫자는 하나지만 해석의 자리는 여러 개라는 사실이 보였네요. 당의 인상률과 전체 기간, 그리고 다음 해의 반영 구조가 서로 다른 무게를 지녔습니다. 저는 카드의 인상률과 기간을 따로 적어 겹침을 막았습니다. 메모를 덮으며 한 줄 덧붙였습니다. 특정 시점의 확대가 자주 논점을 우회하게 만든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제안의 의심이 확인의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문구를 다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생각은 다음 문서의 페이지를 자연스럽게 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문장 하나하나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중요한 부분에는 연필로 밑줄을 그었고 여백에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2021년 합의의 맥락을 정리하고 나니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12차 특별협정의 골자였습니다. 저는 비교표의 왼쪽에 과거 합의를, 오른쪽에 새 합의를 위한 빈칸을 만들었습니다. 인상 방식의 차이를 단정하지 않고 구조의 변화로만 정리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산 흐름과 보조를 맞추는 방식의 설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베껴 쓰지 않고 제 말로 풀어쓰며 주관의 색을 낮췄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첫 해의 금액과 이후에 무엇에 연동되는지, 그리고 공개된 기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차분히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거친 결이 제 다짐을 어림잡아 단단하게 만들더군요. 저는 가방을 닫고 회의가 열리는 건물의 약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유리문이 많은 복도의 사진이 작게 떠 있었고 그 반사광이 제 눈을 붙잡았네요. 그 유리문을 밀고 들어갈 다음 장면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리문이 미는 손바닥의 온도를 고스란히 되돌려 주었습니다. 문 표면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고 그저 제 체온을 그대로 반사하는 듯 했습니다. 복도 끝 안내 표지의 화살표가 회의장 쪽으로 조용히 시선을 끌더군요. 천장의 형광등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바닥에 드리운 빛의 경계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발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울림을 들었습니다. 회의장 입구에는 안내 책자와 보도자료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묶음을 집어들고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숫자와 도표가 가지런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씩 넘기며 핵심 문장을 밑줄로 따라갔습니다. 첫 해의 규모와 이후에 무엇에 연동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또렷하게 배열되어 있네요. 2026년 약 1조 5,192억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에는 8.3% 인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연동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낯선 약어가 보였지만 문맥 속에서 역할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세며 제 노트의 빈칸을 차분히 채웠습니다. 왼쪽 열에는 11차 합의의 내용을, 오른쪽 열에는 12차 합의의 내용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기준 금액, 인상률, 연동 방식, 합의 기간을 각각 분리해 비교하니 차이가 명확해졌습니다. 구조의 변화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처럼 느껴지더군요. 단정 대신 관찰을 우선하겠다는 다짐이 문장 사이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손끝을 스치며 조용한 경계선을 그렸습니다. 그 경계선을 따라 다음 확인 지점으로 천천히 걸어갈 것입니다. 회의장 밖 테이블에는 투명한 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물 표면이 미세하게 떨리며 공기의 흐름을 보여주더군요. 저는 컵의 가장자리에서 반사되는 빛을 보며 한 문장을 머릿속에 적었습니다. 숫자는 같아도 범위가 달라지면 인상은 달라진다고 정리했습니다. 이전 합의의 문장과 이번 자료의 문장을 같은 표 위에 올려놓으니 비교가 한결 수월하네요. 11차 합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유효했고 기존 분담금 약 1조 389억 원에서 13.9% 인상되었습니다. 12차 합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유효하며 첫 해 약 1조 5,192억 원으로 시작해 이후 소비자 물가 지수에 연동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준 연도와 적용 시기의 차이를 먼저 밝히자 해석의 굴절이 줄었습니다. 저는 노트 왼쪽에 기준이라는 단어를 크게 적고 오른쪽에 범위를 적었습니다. 단어 두 개가 서로를 단단히 붙잡는 느낌이 있더군요.
붙잡힌 틀 안에서 저는 문장 하나를 더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보도가 어떤 부분을 확대하는지 살펴보겠다고요. 로비 소파에 앉아 여러 매체의 헤드라인을 나란히 스크롤했습니다. 화면은 밝았고 손가락이 유리를 쓸어내릴 때마다 새로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곳은 단일 연도의 인상폭만을 반복했고 어떤 곳은 연동 지표의 전환을 앞에 두었네요.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른 손전등으로 비추는 듯한 대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전등의 각도를 기록하듯 강조 포인트를 화살표로 표시했습니다. 특정 시점에 총액만을 키우면 과정이 흐려지고 지표의 설명만을 내세우면 체감이 멀어지더군요. 그래서 두 축을 한 화면에 붙이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작은 결론을 내리고도 단정의 유혹을 경계했습니다. 제 안의 말들이 과열되지 않도록 물 한 모금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컵이 탁자 위에서 아주 약하게 진동하며 다음 생각을 깨웠습니다. 그 떨림을 따라 저는 기준을 되묻는 장면을 설계할 것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시기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보도에서는 50억 달러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언급되었고 그 숫자가 협상의 출발점으로 제시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숫자의 범위가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메모하며 승패 프레임으로 읽히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협상은 특정 시점의 요구와 최종 결과 사이의 조율 과정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범위 선택이 심리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되 누가 이겼다는 식의 단정은 피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노트에 적으며 밑줄을 2번 그었습니다. 밑줄이 선명해지자 제 안의 확신도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어떻게 협상의 온도를 바꿀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회의 브리핑룸에서 마이크의 붉은 불빛이 차분히 켜졌습니다. 설명하는 사람의 호흡은 일정했고 단어 선택은 군더더기가 없더군요. 저는 그의 어조에서 기준을 다시 확인하려는 태도를 읽었습니다. 공개 브리핑과 발표문을 읽으며 양측이 범위와 기준을 반복해 확인했다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질문이 오갈 때마다 그는 범위를 먼저 적어두고 그 안에서 수치를 움직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투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절차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들리네요. 저는 그 리듬에 맞춰 제 메모의 항목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기준, 범위, 시점, 그리고 해석의 순서로 정리하면 혼선이 줄어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리된 순서가 제 머릿속 소음을 낮추더군요. 낮아진 소음 속에서 문장의 윤곽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 윤곽을 한 장의 비교표로 옮길 것입니다. 작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화이트보드를 마주했습니다. 보드는 깨끗했고 펜의 잉크는 충분했습니다. 왼쪽에는 과거 합의의 흐름을 적고 오른쪽에는 새 합의의 구조를 적었습니다. 중간에는 기준과 범위라는 두 단어를 굵게 써서 다리처럼 세웠네요. 저는 숫자를 나열하지 않고 움직임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현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산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었다고 정리했고 이후에는 물가 지표의 닻을 내렸다고 적었습니다. 닻이라는 단어를 쓰고 나니 예측 가능성이라는 말이 자연스레 따라오더군요. 다만 효과를 단정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메모에 조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안의 서두름이 보드의 하얀 여백에서 숨을 고르네요. 여백을 바라보니 다음 이해를 돕기 위한 장면 구성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은 표와 일상의 체감이 부드럽게 접히는 연결일 것입니다. 보드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11차 합의는 기존 분담금에서 일정 비율을 인상하는 방식이었고 국방 예산의 흐름과 연관이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12차 합의는 첫 해 금액을 명확히 하고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계산 방식의 투명성과 관련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투명성이라는 단어를 보드 중앙에 적고 그 아래에 예측 가능성을 추가했습니다. 두 단어가 서로를 지탱하는 기둥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자동으로 부담을 경감한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표 연동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있다는 표현으로 절제했습니다. 이 절제가 제 서술의 신뢰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보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사진 속 화살표와 단어들이 다음 장면의 뼈대가 될 것입니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를 눈으로 더듬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차들이 일제히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예측 가능한 박자는 운전대를 잡는 손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단정이 아닌 인상으로 메모에 남겼습니다. 기준을 다시 적는 행위가 협상장의 온도를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도 적었죠. 실제 내부 대화는 알 수 없지만 밖에서 보이는 절차만으로도 톤은 읽히더군요. 저는 그 톤을 서사로 옮길 때 과장을 덜고 움직임만 남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등에 부딪히는 창가의 빛이 따뜻했고 책상 위 공책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네요. 그림자는 다음 페이지의 첫 줄을 살짝 덮었습니다. 그 덮임이 마치 문장 사이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테이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테이프를 따라 다음 전환의 순간을 포착할 것입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제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닥은 매끄러웠고 발소리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규칙성 속에서 제 생각도 정돈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벽에 걸린 안내문을 읽었습니다. 안내문은 간결했고 필요한 정보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간결함이 협상 문서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필요한 수식을 덜어내고 핵심만 남기는 것이 신뢰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해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조용했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저는 로비로 내려가 다음 단계를 준비할 것입니다. 로비의 소파에서 노트를 다시 펼치고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할 것입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목소리가 낮게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누군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소파에 자리를 잡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한 페이지에 요약하기 시작했습니다. 11차 합의의 인상률과 기간, 12차 합의의 첫해, 금액과 연동 방식, 그리고 두 합의 사이의 구조적 차이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나니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지표 전환이 가져온 프레임의 변화를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로비 유리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고 그 빛이 제 다음 걸음을 부드럽게 밀어주는 듯 했습니다. 로비를 나와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들어가 코트를 벗어 걸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2021년과 2024년의 헤드라인을 시간순으로 정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의 밝기를 조절하니 문자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헤드라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할 것입니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고 결과를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첫 번째 비교 대상은 2021년 3월의 보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2024년 10월의 보도였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휠을 천천히 굴렸습니다. 2021년 3월 전후의 기사를 먼저 열람했습니다. 헤드라인에는 13.9% 인상, 방위비 부담 증가, 협상 난항 끝 타결 같은 표현이 반복되었습니다. 본문의 첫 문단도 인상폭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노트에 기록하며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10월의 보도를 검색했습니다. 헤드라인은 소비자 물가지수 연동 합의, 예측 가능성 확보, 투명성 강화, 조기 타결 성공 같은 표현을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본문도 지표 연동의 의미와 단연 합의의 안정성을 먼저 설명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두 시기의 헤드라인을 나란히 놓고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2021년은 결과의 크기를, 2024년은 과정의 구조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변화가 의도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변화 자체는 분명했습니다. 동사의 선택도 달라졌습니다. 2021년 기사는 증액한다, 부담이 늘어난다, 압박을 받았다 같은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2024년 기사는 연동한다, 명확해진다, 합의했다, 안정화한다 같은 동사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동사를 순서로만 표시했습니다. 동사가 바뀌면 독자의 시선도 옮겨간다는 사실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저는 특정 매체의 태도가 급격히 바뀌었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헤드라인의 초점이 인상률에서 지표 연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은 관찰의 영역에 머물렀고 평가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절제가 신뢰를 쌓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스크롤하며 더 많은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사례들은 제 논지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헤드라인 분석을 마치고 저는 오늘 본 일상의 장면을 메모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거리와 카페에서 본 사람들의 차분한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출근길의 걸음은 빠르지만 어깨의 긴장은 심하게 올라있지 않았습니다. 골목 카페에서 들은 대화는 과한 단정을 피하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이 차분한 리듬이 협상장 밖의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협상 결과와 직접 연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과를 단정하면 사실성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서적 배경으로만 처리하기로 하고 일반론 수준의 문장을 메모에 적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협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한 분위기가 관찰되었다고만 적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 골자가 공개된 이후의 변화도 관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2024년 10월 타결 보도를 다시 읽으며 조기 타결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숫자라도 계산 방식이 명확해지면 비교의 근거가 생기고 이견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담론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요구가 후퇴했다는 단어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준이 정돈되어 공정한 계산이 가능해졌다는 표현을 선택했습니다. 표현을 바꾸자 제 마음의 긴장도 한 톤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톤으로 자료를 다시 훌끈히 놓쳤던 각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주에는 적용 시기와 계산의 전제가 담백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제가 드러나면 판단의 속도도 조절된다는 사실을 다시 배웠습니다. 조절된 속도는 독자에게도 생각할 여유를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모은 자료와 관찰이 제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관찰을 바탕으로 최종 정리에 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공항으로 향할 것이고 그 전에 헤드라인 변화의 의미를 한 번 더 정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머릿속에서 문장들을 정렬했습니다. 11차 합의의 맥락, 12차 합의의 구조, 헤드라인의 변화, 시민들의 차분한 태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서사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점검과 함께 귀국 준비를 할 것입니다. 호텔방의 조명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문장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의 작업을 떠올리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조식을 간단히 마쳤습니다. 출국 전 마지막 확인을 위해 다시 회의실을 찾기로 했습니다. 호텔에서 회의실까지는 택시로 10분 거리였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조명이 낮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어제 정리한 헤드라인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화면 속 헤드라인의 동사가 차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반의 단어들은 인상과 총액의 무게를 실었고 후반의 문장들은 지표와 구조를 앞세우더군요. 저는 동사의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마음속에 표시했습니다. 한 문장에서 다른 문장으로 넘어갈수록 강조의 자리가 조용히 이동하네요. 이동의 속도는 느렸지만 방향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독자의 시선을 서서히 이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을 앞세우지 않고 근거의 순서를 살리는 편집이 보였다고 적었습니다. 적어둔 문장을 읽으니 제 호흡도 한 박자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박자에서 저는 본문이 가져야 할 차분한 리듬을 떠올렸습니다. 리듬을 따라 다음 대비 구간을 정리할 것입니다. 두 시기의 보도를 나란히 놓고 저는 초점의 차이를 조용히 훑었습니다. 2021년 보도를 다시 펼쳐보니 13.9% 인상이라는 숫자가 헤드라인 전면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부담 증가, 갈등 조율, 이런 단어들이 부제와 첫 문단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앞선 시기의 요약은 인상폭과 갈등의 윤곽에 가까웠고 뒤의 보도는 지표 전환과 조기 타결의 맥락을 덧대더군요. 2024년 보도는 소비자 물가지수 연동, 예측 가능성 확보라는 표현을 앞에 두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도 서술의 첫 단추가 달랐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첫 단추의 위치가 전체 외투의 주름을 바꾼다고 메모했습니다. 메모를 읽으며 낡은 결론을 대신할 문장을 천천히 골랐습니다. 기준과 범위를 먼저 밝히면 숫자의 무게가 균형을 찾는다는 문장을 앞으로 끌었네요. 그렇게 쓰니 문장의 온도가 지나치게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온도가 맞춰지자 단어들이 서로를 밀치지 않고 자리를 내어주더군요.
자리를 내어주는 문장들 사이로 독자의 호흡이 들어올 여백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여백이 독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여백을 확인한 뒤 저는 제 안의 결론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화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히려 담백하고 차분한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오늘 하루 동안 배운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와 절차가 사람의 신뢰를 만든다는 문장이 첫 줄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큰 목소리보다 기준을 지키는 태도가 오래 남는다는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이 두 문장이 제 여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메모를 쌓아보니 마음속에서 작은 문이 열렸습니다. 메모장의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큰 목소리보다 기준을 지키는 절차가 더 먼 길을 비춘다는 생각이 또렷해졌습니다. 그 생각은 누군가의 승패를 가르는 칼날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는 줄자처럼 보였네요. 줄자의 눈금은 성급한 박수보다 정확한 확인을 요구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제 시선이 점점 느려지고 깊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느려진 시선은 오히려 넓은 그림을 보여주더군요. 협상의 온도는 사람의 말씨와 문서의 배열과 숫자의 기준이 함께 만든다고 배웠습니다. 배운 것을 서랍에 넣듯 차분히 접어두었습니다. 접힌 메모 위에 저는 다음 단계의 계획을 얹었습니다. 계획의 첫 줄은 기록과 정리였습니다. 기록은 제가 본 것을 과장 없이 전달하는 작업이었고, 정리는 그것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배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수행하고 싶었습니다. 숫자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해석을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았습니다.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되 그 근거가 특정 방향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균형을 잡기 위해 문장을 여러 번 다듬었습니다. 다듬을 때마다 불필요한 수식이 거쳐나갔고 핵심이 선명해졌습니다. 선명해진 핵심은 독자에게 명확한 그림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고 저녁의 공기가 회의실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복도의 공기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건물 외벽에 드리운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불빛이 길게 늘어나며 하루의 끝을 알려주더군요. 저는 어깨끈을 고쳐 메고 건물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바람은 차갑지 않았고 발끝의 리듬은 일정하네요. 버스 정류장 광고판의 빛이 규칙적으로 바뀌며 시계를 대신했습니다. 저는 자동차 소리가 잦아드는 간격을 따라 마음의 문장을 낮추었습니다. 낮춘 문장 위에 내일의 정리 과제를 한 줄씩 올렸습니다. 승패로 요약하지 않고 기준과 예측 가능성으로 맺겠다고 적었습니다. 그 다짐이 묵직하게 남았고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지도를 열었습니다. 지도 위 파란 선이 곧장 활주로의 불빛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거리는 저녁 시간의 분주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모은 자료와 생각들이 제 안에서 차분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한 소음이 귀를 채웠습니다. 안내방송, 캐리어 바퀴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출국장 안은 한결 조용했고 작은 테이블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골라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공항의 밤 공기는 로비의 낯빛과 달랐고 금속의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형광등의 빛은 차갑고 균일했으며 그 아래에서 모든 것이 명료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보안 검색대를 지나 작은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첫 문단에서 마지막 문단까지 연결이 끊기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숫자와 지표를 다루는 문장과 사람들의 움직임을 담는 문장을 교차 배치했습니다. 교차의 리듬 덕분에 설명이 단단해지고 서사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표의 언어를 말로 풀어놓고 과장될 수 있는 곳에 조심스럽다는 메모를 붙였습니다. 붙인 메모가 마치 울타리처럼 문장을 보호하더군요. 보호받는 문장은 독자의 시선을 서두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구조라면 무리 없이 본문이 숨을 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숨이 고르게 들고 나가자
이륙 안내가 잔잔한 목소리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게이트 번호가 화면에 표시되었고 저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탑승구로 가는 길은 길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좌석 번호를 찾아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내는 따뜻했고 좌석은 편안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활주로의 불빛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저 멀리 관제탑의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륙 준비가 시작되자 기체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하늘 위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줄무늬로 멀어지는 모습을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고도가 높아지자 아래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기체의 떨림이 손끝에 가볍게 전해졌고 종이의 모서리가 얇게 울더군요. 저는 여행 내내 모은 근거와 장면을 챕터별로 재배열했습니다. 첫 장면은 공항의 질서와 의심의 출발이고 마지막 장면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의 메시지로 닫기로 했습니다. 문장 사이에 남긴 여백이 끝내 독자의 호흡을 초대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믿음은 과장이 아니라 확인을 통과한 조용한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펜 끝으로 마지막 한 줄을 덧댔습니다. 조용한 결기가 관계를 단정하지 않고 정리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말이 적히자 마음이 차분해졌고 창밖의 어둠은 한층 부드러워졌네요. 부드러워진 어둠 속에서 저는 다음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저는 이번 여정에서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기준과 범위가 명확해야 비교가 공정해진다는 것. 절차를 지키는 태도가 신뢰를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협상의 본질이자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과장 없이 그러나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독자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숫자 뒤에 숨은 기준을 보는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보다 차분한 절차가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이 모든 생각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비행기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었고 구름 위로 올라가자 달빛이 기내를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가방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집에 도착할 것이고 그곳에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기준을 세우고 범위를 명확히 하며 절차를 지키는 과정이었습니다. 11차 특별협정에서 12차 특별협정으로 넘어가는 동안 인상 방식은 예산 흐름 연동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연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계산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언론 보도의 초점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도 관찰했습니다. 2021년에는 인상폭과 부담 증가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2024년에는 지표 연동과 조기 타결이 전면에 나왔습니다. 이 변화가 의도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변화 자체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독자의 시선을 숫자에서 구조로, 갈등에서 절차로 옮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배운 것은 차분함의 힘이었습니다. 협상장 안팎의 분위기, 문서의 배열, 숫자의 제시 방식, 이 모든 것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큰 목소리나 화려한 수사보다 기준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절차를 지키는 태도가 결국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과장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추정으로 표시했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관찰로 남겼습니다. 숫자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기재했고 출처와 날짜를 함께 밝혔습니다. 이런 절제가 오히려 이야기의 신뢰를 높인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에서, 도서관에서,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차분한 태도가 제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응원이 없었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숫자 뒤의 기준을, 목소리 뒤의 절차를 보는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협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기준을 지키는 태도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그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